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어머니.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져요. 말자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신 거라는 증거야.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 없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김말자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말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불을 개키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고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를 다시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불을 켜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된장은 말자가 직접 메주를 쓰고 장독에서 1년 넘게 숙성시킨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말자네 된장이 제일 맛있다고 했을 정도로 자랑거리였습니다.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마당으로 나가 닭장 문을 열고 모이를 뿌려줍니다. 꼬꼬댁, 꼬꼬댁. 닭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빨간 벼슬 세운 수탉 한 마리가 힘차게 울어대고 암탉 5마리는 부산스럽게 모이를 쪼아댔죠. 너희들도 배고팠구나. 어서 먹어라. 말자는 닭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말자에게는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론 늘 아들 재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뒷마당에 있는 배추밭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배추들도 이제 속이 꽉 찼네. 재성이가 어릴 때는 이 배추로 김치 담가서 도시락에 싸줬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들이 50살이 되었고 자신은 70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며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 그리고 예쁜 며느리 수진과 손녀 은지까지 가끔 전화로 목소리나 들을 수 있는 게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다행이었죠. 전화가 올 때마다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성아, 잘 지내냐? 수진이는 건강하고, 은지는 공부 잘하고, 늘 같은 질문들이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통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네, 어머니. 다들 잘 지내요.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해요. 몸 건강히 계세요. 그리고는 뚝 끊어지는 전화. 말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재성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긴 위험하시니까 저희랑 같이 사세요. 올라오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말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것, 며느리도 함께 살자고 했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냐, 재성아? 수진이도 괜찮다고 했냐? 나 같은 늙은이랑 살면 불편할 텐데.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이도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어요. 은지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겠다고 하고요. 요즘 세상이 불안하니까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어머니 돌봐드려야죠. 재성의 대답에 말자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말이죠. 벼르고 별렀던 도시행이었습니다. 평생 이 작은 마을에서만 살았던 말자에게 서울은 꿈 같은 곳이었죠. 아들과 며느리, 손녀와 함께하는 생활을 상상하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침마다 손녀 은지에게 따뜻한 미역국도 끓여주고 재성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수진이랑은 시장도 같이 다니면서 정겨운 대화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 고추 어때요? 매워 보이지 않아요? 아이고, 며느리야. 고추는 이렇게 꼭지가 싱싱하고 색깔이 선명한 걸로 골라야 해. 내가 평생 고추 키워봐서 아는데 말이야. 그런 대화들을 그려보며 혼자 웃기도 했죠. 손녀 은지와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함께 텔레비전도 보면서 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성이가 올라오라고 하더라고. 며느리도 좋다고 하고 손녀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한단다. 효자 아들 둬서 늙어서 복 받는구나. 이웃 할머니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말자야. 정말 좋겠다. 우린 언제 자식들이 데려간다고 할까?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는 게 고작인데. 평소엔 안부 전화도 잘 안 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말자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드디어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 왔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며 짐을 쌌는데 가져갈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 간장은 물론이고 마당에서 기른 고춧가루와 마늘도 빼놓을 수 없었죠. 이걸 가져가면 재성이네 식구들이 좋아할 거야.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맛이 없잖아. 말자는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뒷마당에서 기른 무와 배추도 몇 포기 가져갔습니다. 이걸로 김치 담가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말자야, 서울 가서 잘 살아. 가끔 소식 전해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효자 아들 덕분에 늙어서 호강하게 생겼네요.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보며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벗어나지 못했던 작은 마을을 떠나 대도시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울 생활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재성이가 마중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어색함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첫 인사부터가 그랬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 방 쓰세요. 저희는 바쁘니까 식사는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말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전화에서는 함께 살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식사도 따로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해 먹을게. 괜찮다. 말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첫날부터 느낀 건 자신이 가족이 아닌 손님 같다는 것이었죠. 재성이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적응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녀 은지는 학원에 바빠서 할머니와 눈 마주칠 시간도 없었죠. 간혹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할머니라고 인사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말자는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수진이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부엌 정리하기 힘들어요라며 제지했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채널 리모컨 만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죠. 밤마다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 큰 욕심 부렸다고. 밥이라도 같이 먹자 했을 뿐인데. 시골에서 가져온 된장과 고추장은
냉장고 한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말자가 평생에 걸쳐 정성스럽게 담근 장들이었는데 말이죠. 대신 냉장고에는 마트에서 산 각종 반찬들과 인스턴트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말자는 여전히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간단한 죽을 끓여 먹고 하루 종일 방에서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가끔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수진이 어머니, 제가 드라마 봐야 해서요라며 채널을 바꿔버리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저녁을 먹고 있는데 말자는 방에서 혼자 시골에서 가져온 김치와 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죠. 문득 손녀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 반찬 너무 짜. 먹기 싫어. 평소보다 큰 목소리였던 탓에 말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녀가 짠 음식을 싫어한다면 할머니로서 뭔가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평생 농사 지으며 자연스럽게 터득한 건강상식으로는 짠 음식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서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그럼 이 반찬 말고 다른 거 먹어. 짠 건 많이 먹으면 몸이 붓는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말자를 똑바로 쳐다봤죠. 어머니, 저희 교육 방식에 참견하지 마세요. 은지 키우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말자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손녀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말자가 해명하려 했지만 수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저희가 뭘 해도 간섭하시고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하시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은지는 무서워서 아빠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재성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보더니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수진한테 사과하세요. 괜히 집안 분위기 안 좋잖아요. 수진이도 은지 키우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해해 주세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죠. 재성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말자가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려 했지만 재성이는 손을 흔들며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냥 사과만 하세요. 간단한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말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지는 팔짱을 끼고 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실 거예요? 말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생각 없이 말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죠. 어머니,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은지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세요. 앞으로는 저희 교육에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수진의 요구는 점점 과해졌습니다. 말자는 손녀를 바라봤는데 은지는 무서워하며 아빠 뒤에 숨어 있었죠. 이런 모습을 손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어머니.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져요. 아니면 나가주세요. 이 집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성이조차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다니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앞으로는 간섭하지 않을게. 그 순간 재성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말자는 아들이 이 상황을 말리려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카메라를 켜더니 자신을 향해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신 거라는 증거야. 나중에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재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말자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손녀 은지 앞에서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다, 재성아. 내가 잘못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과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요, 어머니. 그리고는 은지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재성이도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엄마 앞으로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말자는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일어날 기력이 없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녀 걱정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찍은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재성이가 왜 그런 걸 찍었을까?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서운함과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시골에서 올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이 집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녀 은지가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었죠.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척 말자에게 인사했고 재성이도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라며 안부를 묻기도 했죠. 하지만 말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식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무릎 꿇고 사과했던 그날 밤의 굴욕감은 여전히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거든요. 밤마다 그 순간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평소와 다르게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라며 저녁마다 나가곤 했죠. 말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며느리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 집을 나설 때마다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수진이 거울 앞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는 것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이 각도가 좋을까, 저 각도가 좋을까? 라며 혼잣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글자를 치는 시간도 늘어났죠. 평소 컴퓨터망을 잘하지 않던 수진이었는데 갑자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계속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중얼거렸죠.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말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수진이 돌아왔을 때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찍기 시작했거든요. 거실 곳곳을 찍고 자신의 표정까지 찍으며 이 정도면 충분할까?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재성이가 뭘 찍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도 응,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야. 우리 집 상황 말이야라며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죠. 이틀 후 수진의 이상한 행동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 사진기로 이것저것을 찍어대기 시작한 것이었죠. 거실의 어수선한 모습, 말자가 사용하는 방 앞의 작은 짐들, 심지어 냉장고 안에 시골 음식들까지 찍었습니다. 뭘 찍는 거야? 라고 재성이 물었을 때 수지는 기록용이야.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라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눈치챘습니다. 수진이 자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습을 일부러 다르게 찍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특히 말자가 거실에 있을 때는 마치 자신이 불편해하는 것처럼 찡그린 표정을 지으며 찍었고, 말자가 방에 들어간 후에는 이제야 좀 편하네라는 식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찍었습니다.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주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지는 화장실에서 나오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어떻게 올리지? 글자는 어떻게 넣지? 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성이를 불렀죠. 여보, 잠깐만 와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컴퓨터망에 올리는 거 말이야. 둘이 소파에 앉아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말자는 부엌일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어줄까? 당연하지. 누가 봐도 어머니가 문제잖아. 그런데 너무 심하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사실이니까.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말자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일요일 저녁 수지는 평소보다 훨씬 신중한 모습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참을 수 없는 시집살이? 혼자 중얼거리며 여러 가지 제목을 시도해보고 있었죠. 재성이도 옆에서 너무 심하게 쓰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해라며 조언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나서는 거울을 보며 오늘이 중요한 날이네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듯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좋고 동영상도 좋고 글도 완벽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오전 10시경 드디어 수진이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자 이제 컴퓨터망에 올려볼까? 라며 화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됐다. 올라갔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무엇인가가 컴퓨터망 세상으로 퍼져나간 것이었죠. 처음 한두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가끔씩 휴대폰을 확인하며 아직 사람들이 안 봤나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서 소리가 하나둘씩 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댓글이 달렸네. 수진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공감한다는 댓글이 벌써 이렇게 많아? 시간이 갈수록 휴대폰 소리는 더 자주 났고 수진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고 있어. 오후 3시쯤 되자 수진은 완전히 들뜬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나, 본 사람이 벌써 1000명을 넘었어. 댓글도 100개가 넘고. 재성이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 대박이야. 사람들 반응이 완전 좋아라고 흥분해서 말했죠.
전화 너머로 재성이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좋긴 한데, 너무 번지면 곤란한데. 저녁이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은 거의 쉴 새 없이 소리를 내고 있었고, 본 사람 수는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했어요. 어머, 이거 완전 화제가 됐네. 다른 사람들이 퍼가기도 수백 번이나 했어. 수지는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성이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더라. 하지만 수지는 뭐가 심각해? 우리가 피해자인데. 사실을 말한 것뿐이잖아라며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은지가 학교 가기 전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컴퓨터망에서 봤다고 해요. 그 순간 말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은지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가 나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복잡해요라며 울먹거렸습니다. 어린 손녀까지 이 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말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부터는 정말 큰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말자 할머니 댁이신가요? 아래에 신문사 사람들이 와 계신데요. 말자는 신문사가 왜 자신을 찾는지도 몰랐지만 뭔가 큰일이 났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온 전화를 받은 후 말자는 창문으로 아파트 입구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3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중 1명은 마이크 같은 것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지는 이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 정말 신문사에서 왔네. 이 정도로 화제가 된 거구나라며 흥미진진해하는 모습이었죠. 수진아, 저 사람들이 왜 왔을까? 말자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지만 수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취재하러 온 것 같은데요 라며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후가 되자 재성이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부장님이 나를 따로 부르더라고. 컴퓨터망에 뜬 그 이야기 말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재성이의 당황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뭐가 큰일이야?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힌 거잖아라며 태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문제 삼는다고. 임직원의 가정 문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화제가 되면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다는 거야. 재성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내가 당한 걸 말하면서 위로받는 것도 잘못이야?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저녁 재성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넥타이도 제대로 풀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수진아, 이거 정말 문제가 커질 것 같아. 부장님이 당분간 조용히 지내라고 하시더라. 승진 심사도 영향받을 수 있다고. 재성은 중견 건설회사의 과장으로 곧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수진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어머니를 좀 멀리 보내야 할 것 같아. 시골로 다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재성이 말을 흐렸습니다. 말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짐짝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골로 보내봤자 소용없어. 기자들이 찾아갈 수도 있잖아.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요양원은 어때? 재성이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자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거기 가시면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어머니도 편하실 거고, 우리도 조용해질 수 있고. 수지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어차피 우리랑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잖아. 식사도 따로 하시고 싶어 하시고라며 맞장구 쳤습니다. 말자는 설거지를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을 그런 곳으로 보내려는 거였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 5월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비싸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럼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하겠네. 둘이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듯 말하는 소리에 말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성은 몰래 요양원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마트에 다녀오는 사이에 전화 통화를 하며 75세 여성분인데 치매는 없고 거동은 불편하지 않아요. 혼자 계시기 어려운 상황이라 모시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자는 현관문을 열다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 따로 있나요? 면회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재성이 물어보는 내용들을 들으며 말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은지였어요. 17살 은지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엄마 수진이 할머니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던 그날, 은지는 방 문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그 모습을 컴퓨터망에 올린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평소 영어 회화 공부용으로 쓰던 작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원어민 발음을 따라하며 연습할 때 쓰던 것이었죠. 할머니가 서울에 온 후 부모님이 할머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은지는 어느 날부터 그 대화들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은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았거든요. 할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맨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진짜 못 살겠다. 수진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고 재성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냥 참아. 나중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다른 방법이 뭐야? 요양원이라든지. 며칠에 걸친 녹음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봐.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야. 그래도 그건 좀. 괜찮아. 어차피 우리 집이잖아.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 되고, 컴퓨터망에 올리면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그럼 어머니도 함부로 못하겠지. 은지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부모님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몸이 아플 때는 걱정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 은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말자가 혼자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야, 무슨 소리냐? 엄마 아빠가 할머니 욕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은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말한 거 다 들어있어요. 은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수진과 재성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말자는 그 내용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없는 곳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눈 대화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은지야, 이걸 언제부터 녹음했니? 할머니가 서울 오신 다음 주부터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욕하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할머니는 나쁜 일 안 했는데 왜 그러나 싶었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등학생이지만 아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이것도 있어요. 은지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이 컴퓨터망에 올린 글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나쁘게 쓴 글이에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 많아요. 할머니는 저한테 집안일 시킨 적도 없고 나쁜 말 한 적도 없는데 말자는 그 화면을 보며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쓴 글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가 손녀 교육에 강제로 간섭하며 우리 가족을 괴롭혔다. 며느리를 하인 취급하며 온갖 집안일을 시켰다. 시어머니의 횡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중히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화를 내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야, 그럼 이 녹음기를 왜 할머니한테 가져온 거니?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 욕하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할머니는 좋은 분인데 왜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더 이상 참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17살 은지의 당당한 말에 말자는 감동받았습니다. 어린 손녀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할머니를 지켜주려 한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은지야, 여기서 뭐해? 할머니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수진은 말자와 은지가 뭔가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은지야, 여기서 뭐해? 할머니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은지는 재빨리 녹음기를 등 뒤로 숨겼지만 수진의 눈에는 이미 들켰어요. 엄마,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랑 무슨 이야기? 혹시 엄마 험담한 거 아니지? 수진이 은지의 손에 든 것을 발견한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게 뭐야, 은지야? 이건... 은지가 당황해하자 수진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재빨리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 은지야, 엄마한테 그거 줘. 그때 재성이도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은지가 이상한 거 가지고 있어. 우리 대화를 녹음한 것 같아. 재성이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은지야, 아빠한테 그거 줘봐. 싫어요. 이건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은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어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어린 손녀의 말에 재성이와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지가 그날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은지야, 그건 어른들끼리 해결할 문제야. 너는 공부나 해. 재성이가 어색하게 말했지만 은지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폭발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할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는지 알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매일매일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우리 살림살이에 참견하고
그런 걸 왜 참아야 해? 은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 나쁘게 한 적 없어요. 엄마가 거짓말로 컴퓨터망에 올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할머니가 저한테 집안일 시켰다고 썼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엄마가 할머니한테 청소하지 말라고, 요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은지의 정확한 지적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재성이가 나서서 은지를 달래려 했습니다. 은지야, 그만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지만 은지는 아빠도 나빠요. 할머니 몰래 요양원 알아보는 거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보내려고 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가 요양원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재성아,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냐?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성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재성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때문에 이 집이 엉망이 됐잖아요. 우리 가족 평화가 다 깨졌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습니다. 평화? 말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평화를 깨뜨렸냐? 밥도 따로 먹고 방에서만 지내고 말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있으니까 불편했어요. 우리 집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해요? 바로 그때 아파트 경비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재성이가 받았는데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재성이가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더 많이 왔대. 방송국 사람들도 있다고 해. 수지는 그거 봐요. 이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에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아니에요. 엄마가 거짓말로 글을 써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날 밤 재성이는 회사에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과장, 내일 출근하지 마. 당분간 자택 대기해. 부장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재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장님, 그게 무슨... 언론에서 연락 왔어. 우리 회사 직원 가족 이야기라고 하더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나오지 마. 전화를 끊은 재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사실상 정직을 당한 거였어요. 승진은 물론이고 직장에서의 입지도 위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재성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뭐라고 했어? 당분간 출근하지 말래. 언론에서 문의가 왔다고 해. 재성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수진이 당황해했습니다. 재성이의 월급이 가정 경제의 전부였거든요. 모르겠어. 이 모든 게 내가 그 글을 올린 탓이야. 재성이가 처음으로 수진을 비난했습니다. 내 탓이라고? 시어머니가 괴롭혀서 그런 거잖아. 수진이 소리쳤지만 재성이는 괴롭혔다고? 어머니가 뭘 했는데? 밥도 혼자 드시고 집안일도 안 하시고 말도 안 거시고 계셨잖아.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요. 엄마가 거짓말 쓴 거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은지야, 그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 지금도 엉망이잖아요. 거짓말로는 더 이상 안 돼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컴퓨터망에 올라간 글은 계속 퍼져나갔고 댓글들도 점점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시어머니 입장도 들어보자
며느리 말만 믿기엔 의심스럽다. 이런 댓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 말자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화를 한 거였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할머니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진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할머니, 이제 할머니도 할 말을 하세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라고 용기를 주었어요.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말자는 짐을 쌌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었어요. 마침 시골 친구가 말자야,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컴퓨터망에서 말자의 이야기를 본 친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자는 조용히 짐을 챙겨 방을 나섰습니다. 시골 친구 순례가 어젯밤 전화로 말자야, 우리 집에 와서 지내. 혼자 있지 말고라고 했을 때 말자는 마음이 정해졌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거실을 지나는데 소파에서 잠든 재성이가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자택대기 명령을 받고 밤새 술을 마셨나 봐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지야, 할머니는 친구 집에 가서 좀 있을 거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말자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안 돼, 은지야. 너는 여기서 학교 다녀야지.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말자는 은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라디오 방송 꼭 나가세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다, 은지야. 할머니가 용기 내볼게. 택시를 타고 친구 순례의 집으로 향하는 길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서울에 온 지 2달 만에 다시 떠나는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다했어요. 억울함과 분노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거든요. 순례는 말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말자야, 컴퓨터망에서 내 이야기 봤어. 정말 속상하더라. 순례야, 고마워. 갈 곳이 없었는데. 말자는 친구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기서 마음 편히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오후 라디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오후에 방송 가능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말자는 순례와 상의한 후, 네,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말자가 집을 떠난 것을 안 재성이와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갔을까? 아마 시골 친구 집으로 간 것 같아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할머니는 이제 자기 삶을 살겠다고 하셨어요. 자기 삶을 산다고? 재성이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항상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내일 라디오 방송에 나간다고 하셨어요. 은지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네, 할머니 입장을 말하겠다고 하셨어요. 은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컴퓨터망을 확인했어요. 이미 시어머니 할머니 라디오 출연 예정이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자는 라디오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따뜻한 미소로 말자를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저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말자가 마이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컴퓨터망에서 화제가 된 무릎 꿇은 시어머니 사건의 당사자이신 김말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많은 분들이 할머니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할머니 입장에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자는 깊이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기뻐하며 왔는데 말자는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손녀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굴욕을 당하다니. 말자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곧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을 때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증거를 남겨야 했을까요?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은 말자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며느리가 컴퓨터망에 올린 글 내용은 사실과 다른 건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다릅니다. 저는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고 간섭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할머니는 그 집에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밥도 혼자 먹고 방에서만 지내며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손님처럼 말이에요.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죠.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점점 말자에게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으로 전화와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며느리가 너무 심했다. 진실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말자는 잠시 생각한 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농사 지으러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거기서 제 이름은 그냥 김말자예요.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피해자도 아닌 그냥 김말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제 것 같아요. 말자의 마지막 말에 방송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시어머니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말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속에 쌓여있던 답답함이 다 풀린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방송 진행자가 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성이와 수진은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재성이는 말이 없었어요. 은지만이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컴퓨터망의 댓글들도 이제는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짓말쟁이 며느리, 시어머니를 괴롭힌 악녀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수진은 재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재성이는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 있었어요. 라디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말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송을 들은 전국의 할머니들로부터 편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도 말자 할머니와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가 대신 제 속마음을 말해주셨네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순례는 매일 우체국에서 가져오는 편지 더미를 보며 놀랐습니다. 말자야,
이게 다 너한테 온 편지야?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왔네. 말자도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편지들을 읽어보니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70대 박할머니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말자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용기를 내어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라고 썼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30년 동안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 중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저도 시어머니와 관계가 어려웠는데 말자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혹시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일주일 후 지역 여성단체에서 말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매월 하는 어르신 모임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하세요. 말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강연을 할 만한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순례가 말자야.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한번 해봐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말자는 용기를 내어 네, 해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이 있던 날 작은 회관에 10명 넘는 할머니들이 모였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자입니다. 단순한 인사였지만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할머니예요. 다만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자의 진솔한 말에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정말 굴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진짜 무릎 꿇은 건 제가 아니었어요. 말자의 말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무릎 꿇은 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손녀 걱정에서 나온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들이 진짜 잃어버린 건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사람다운 마음 자체였다는 걸 말이에요. 청중석에서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자 할머니 말씀이 정말 맞아요. 우리가 무릎 꿇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누구 앞에서도 함부로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진심으로 잘못했을 때는 사과해야겠지만 억울한 일로 굴욕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말자의 당당한 선언에 할머니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보겠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고 있었네요 라고 했어요. 그 후 말자의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초청이 왔어요. 말자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 달 후 전국적인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말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순례가 말자야. 내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다면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작진은 말자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촬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친구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편지에 답장을 쓰는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PD가 물었습니다. 편해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제 자신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말자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다큐멘터리에는 전국에서 온 편지들도 소개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보낸 편지, 반성하는 며느리들의 편지, 그리고 말자를 응원하는 젊은 세대들의 편지까지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 중년 남성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50대 아들입니다. 말자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우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말자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무릎 꿇은 건 저였지만 진짜 무릎 꿇은 건 사랑도, 효도도, 사람다움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시청자들은 감동적이다, 용기를 얻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고부 갈등으로 고민하던 많은 가정에서 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며느리들로부터 사과 편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자 할머니 덕분에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수진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자는 그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진짜 변화가 가능하니까요. 어느 날 순례가 말했습니다. 말자야, 너 정말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지고 밝아졌어. 말자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지 한 달 후 말자는 충청도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순례와 함께 지낸 시간도 소중했지만 역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말자를 영웅처럼 맞아주었어요. 말자야, 텔레비전에서 봤다.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마을에서 이런 유명한 사람이 나오다니. 말자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달 동안 비어있던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웠어요. 뒷마당의 텃밭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봄이 되면서 새싹들도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농사일을 해야겠구나. 말자는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흙을 만지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서울에서의 모든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누구의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말자였거든요. 밭고랑을 정리하며 고추 모종과 상추씨를 심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좋은 채소들이 자랄 것 같아.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은지였어요. 혼자서 버스를 타고 할머니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은지가 달려와서 말자를 꼭 안았어요. 은지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엄마 아빠가 알고 있냐? 네,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고 했더니 보내주더라고요. 은지의 말에 말자는 놀랐습니다. 수진이 은지를 보내줬다니 뭔가 변화가 있었나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니?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회사에 못 나가고 있어요. 엄마는 요즘 많이 울어요. 은지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다큐멘터리 보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던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셔요.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연락 못하겠다고 해요. 너무 부끄럽다면서요. 말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진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직접 사과할 용기는 없다는 것 같았어요. 은지야, 할머니는 괜찮다. 엄마한테 그렇게 전해라. 은지는 일주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에는 텃밭 일을 도와주고 오후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사시는 게 서울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은지야. 할머니는 여기가 제일 편해. 할머니, 그때 후회 안 하세요? 무릎 꿇었던 거 말이에요. 은지가 문득 물었습니다. 말자는 밭에 심은 고추 모종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 은지야. 오히려 고마워. 고마워요? 응. 내가 무릎 꿇은 덕분에 세상이 나를 다시 일으켜줬단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고, 말자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일주일 후 은지가 서울로 돌아갈 때 말자는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텃밭에서 딴 상추를 한 보따리 싸주었어요. 이거 엄마한테 가져다 줘. 할머니가 만든 거라고 하고. 할머니, 이거 받으실까요? 받을 거야. 엄마도 마음으로는 할머니가 그립겠지. 말자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은지야, 엄마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어른들도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란다. 은지가 떠난 후 말자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었어요. 가끔 전국에서 편지가 날아들었고 강연 요청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말자야, 군청에서 너를 모범 어르신으로 표창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떠냐? 어머, 나를 표창해? 응, 내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의 명예도 높아졌다고 하더라. 말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장님,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표창 같은 건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너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게 맞아. 하지만 말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화려한 것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좋았거든요. 이장님,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나는 그냥 김말자로 살고 싶어요. 여름이 되자 말자가 심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고추는 빨갛게 익어가고 상추는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말자야, 내 밭이 제일 잘 되는구나라고 하자 말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올해 채소들이 특히 잘 크는 것 같아. 아마 내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말자는 상추를 따며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참을 일도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말자는 텃밭에서 딴 채소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에 상추쌈, 그리고 김치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식사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참 예뻐. 말자는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노을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지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지야. 잘 지내고 있니?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엄마가 드디어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일 보낼 거래요. 은지의 말에 말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며칠 동안 쓰고 지우고 하더니 드디어 완성했다고 해요. 그래, 고맙다. 은지야. 말자는 기뻤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수진이 용기를 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실 거죠? 물론이지, 은지야. 할머니는 원래 원망 같은 건 오래 품고 있지 않아. 말자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이제는 분노보다는 평온함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자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 신비로웠어요. 거칠어진 손으로 흙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박여 있지만 이제는 자부심도 함께 깃들어 있구나.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내 인생이 내 것 같아서 참 좋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밭고랑에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말자는 그 하루를 당당하게 자신답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김말자 그 자체로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